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솔직히 어머니까지 도와드릴 여유 없어요. 엄마, 국가 지원 같은 거 알아보세요. 나는 평생 너희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는 거야? 우리가 다 챙겨드릴 수는 없어요. 수술비 2천만 원. 아들은 거짓말을 했고 며느리는 돌잔치에서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을회관 앞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있던 68세 김순자는 손에 쥔 작은 약봉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오후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요 며칠 들어 걷는 것도 힘들고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지난주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디스크가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신경이 눌려서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보험 적용 후에도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 원. 순자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먼 금액이었다. 평생 시골에서 밭일하며 근근히 살아온 그녀에게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0만 원이었다. 그나마도 다음 달 관리비와 생활비를 내면 바닥이 날 금액이었다. 순자는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집까지 걸어가는 10분 남짓한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보였다. 이틀 뒤 큰아들 부부가 들른다고 했다. 명절도 아닌데 찾아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혹시라도 내가 아픈 얘기를 하면 들어줄까?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며느리 정혜의 차가운 눈빛을, 아들 민수의 피곤한 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김치 몇 조각과 오래된 된장이 전부였다. 그녀는 밥을 한 공기 퍼서 김치만 올려 먹었다. 물 한 잔을 마시니 배가 조금 불렀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황급히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정혜가 들어섰다. 웃음기 없는 인사였다. 민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정혜는 팔짱을 낀 채 그 옆에 앉았다. 순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사과를 씻어 접시에 담았다. 손이 떨렸다. 이거 먹어라.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정혜가 차갑게 말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니신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침울했다. 그게 별일 아니고 순자는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민수는 더 파고들었다.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얼마나 드나요? 그게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동네 누군가가 얘기했을 것이다. 2천만 원 정도래.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 돈은 못 빌려드려요, 어머니. 그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아이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0씩 나가고요.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솔직히 어머니까지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진짜 빠듯해요. 정부 지원 같은 거 알아보세요. 요즘 복지 혜택 많다잖아요. 민수가 덧붙였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다. 알지 신경 쓰지 마라.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애 학원 데려줘야 해서요. 민수와 정혜는 10분도 채 머물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뜨거웠다. 내 아들이 나에게 이럴 줄이야.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순자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일을 하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아이들이 밥 한 끼라도 굶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끼니를 걸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큰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다. 등록금이 없어서 밤새 울던 날도 있었다. 그때마다 이웃에게 돈을 빌리고 친척에게 손을 벌렸다. 부끄러움을 삼키고 자존심을 접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외면했다. 내가 저 애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며칠 뒤 순자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렸다. 야, 김씨네 큰아들 민수 말이야. 왜? 요새 땅 팔았다며? 그것도 꽤 큰 돈 챙겼다던데? 진짜? 얼마나? 내가 부동산 사장한테 들었는데 최소 억 단위는 넘었대. 순자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며칠 전 민수가 한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희도 돈 없어요.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거짓말이었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시장을 빠져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그저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째서 거짓말을. 배신감이 밀려왔다. 아니, 배신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자식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그것도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외면했다는 사실.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왜 저 애가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분노로 자라날 것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래된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잘 살았나? 목소리가 떨렸다. 애들 잘 키우려고 평생 고생했는데 이게 맞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뭐였을까? 그냥 애들 키우는 도구였나? 순자는 사진을 꼭 안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신감이었지만 곧 그것은 알 수 없는 분노와 의심으로 번져갔다.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내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순자는 다시 큰아들 민수의 집을 찾아갔다.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이 든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다.
허리가 아파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며느리 정혜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전화도 안 하시고? 정혜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먼저 드러났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반찬 좀 해왔어. 민수 좋아하는 거. 들어오세요. 정혜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거실 소파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는 가방도 보였다.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어치는 되어 보였다. 순자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 여유가 없다던 말이 떠올랐다. 거실에 앉자 안방에서 민수가 나왔다. 그는 운동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있었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미안하다. 반찬 좀 해왔어. 아, 네. 민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골프채를 소파에 기댔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엄마가 저번에 얘기한 거 있잖니, 수술. 엄마, 그거 아직도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사정 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엄마가 아프잖니. 어머니, 저희도 대출 갚는 거 있잖아요. 정혜가 끼어들었다. 이번 달에만 600 나가는데 어머니까지 도와드릴 여력이 정말 없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 위 명품 가방들을 힐끗 쳐다봤다. 정혜가 그 시선을 알아챘는지 표정이 굳었다. 이건 제 친정에서 사주신 거예요. 어머님 일이랑 상관없어요. 아, 그렇구나.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괜한 말했구나. 엄마, 국가 지원 같은 거 알아보셨어요? 요즘 복지 혜택 많다니까요. 민수가 덧붙였다. 그 말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순자는 보자기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순자는 타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상계단에 주저앉았다. 보자기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한참을 울다가 순자는 겨우 일어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저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재래시장에 들렀다. 저녁거리를 사야 했다. 채소 가게 앞을 서성이는데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할머니, 뭐 찾으세요? 가게 주인이 물었다. 이거 좀 더 저렴한 거 없나요? 할머니, 이게 제일 싼 건데 조금 시든 거 괜찮으시면 저기 박스에 있는 거 드릴게요. 주인은 미안한 듯 구석에 있는 박스를 가리켰다. 반쯤 시들고 멍든 채소들이 담겨 있었다. 그럼 그거 주세요. 순자는 1,000원짜리 지폐 3개를 내밀었다. 가게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채소를 봉지에 담아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생각했다. 내가 짐이구나. 내 자식에게. 이 세상에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날 밤 순자는 시든 채소로 국을 끓였다. 밥 한 공기를 퍼서 국과 함께 먹었다. 맛이 없었지만 배는 채워야 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동네 이웃 아주머니였다. 순자 씨, 나 말순이야. 말순아. 무슨 일이야? 순자야, 너 요새 아들 집 다녀왔지? 응, 왜?
내가 오늘 마트에서 정혜 씨 봤는데 쇼핑카트에 물건 엄청 많더라. 한우에 과일에 수백만 원어치는 되어 보이던데. 순자의 손이 멈췄다. 그래? 응, 순자야. 근데 너 요새 아프다며? 괜찮아? 응. 고마워, 말순아.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더 이상 큰아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둘째 아들 진호를 찾아가기로 했다. 진호는 시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순자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식당에 도착했다. 허리가 아파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신음이 나왔지만 참았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산한 오후였다. 엄마, 갑자기 왜? 진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순자는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앉았다. 진호는 물을 따라주며 앉았다. 엄마, 형한테 얘기 들었어. 수술비 얘기. 진호는 이미 눈치를 챈 듯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진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애들 학교 보내느라 허리가 휘어. 큰애는 고등학생이라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작은 애는 중학생인데 과외비도 만만찮아. 그래도 식당도 요즘 장사 안 돼서 적자야. 엄마, 임대료만 매달 200씩 나가는데 재료비 올라서 마진도 안 남아. 진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미안해. 엄마, 나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유가 없어. 형한테 부탁해봐. 형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럼 어떡하지? 진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정부 지원 같은 거 알아봤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의료비 지원 나온다던데? 알아볼게.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나도 형편이 안 돼서.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식당 문을 나섰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뒤 순자는 사촌 언니 집을 찾았다. 언니는 순자보다 5살 많은 73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는 순자의 얼굴을 보자 놀랐다. 순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순자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병원 진단, 수술비, 큰아들의 거짓말, 둘째 아들의 무능력까지. 언니는 차를 따르며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내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라. 언니,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 챙기는 거 드물다니까.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뭘? 언니는 혀를 찼다. 너도 너 혼자 해결할 방법 찾아봐. 그 말은 칼처럼 순자의 가슴에 박혔다. 언니는 위로를 한 것인지 핀잔을 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기대하지 마. 순자는 차도 마시지 않고 일어났다. 언니, 나 먼저 갈게. 순자야, 힘내. 뭐든 방법이 있을 거야. 언니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순자는 생각했다. 방법. 무슨 방법? 나한테 무슨 방법이 있겠어?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동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했다. 할인 코너를 돌아다니며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을 고르고 있었다.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며느리 정혜였다. 정혜는 쇼핑카트에 온갖 비싼 과일과 고기를 가득 담고 있었다.
샤인머스켓, 한우 등심, 킹크랩, 수입 치즈까지.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정혜야, 정혜는 고개를 돌렸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아, 어머니 장 보러 오셨네요. 형식적인 말투였다. 응, 그래. 살 게 많은가 보구나. 순자는 정혜의 쇼핑 카트를 보며 말했다. 카트 안에는 수십만 원어치는 좋게 되어 보이는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아, 오늘 친정 식구들 오셔서 음식 준비하려고요. 그래, 잘 먹어라. 순자는 겨우 그 말만 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정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혜는 전화를 받았다. 언니 마트야,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오시잖아. 제대로 대접해야지. 정혜는 카트를 밀며 통화를 이어갔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바쁘거든요. 정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카트를 밀고 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정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순자는 자신의 카트를 내려다봤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두부 한 모, 시든 배추 반 포기, 그리고 상한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무 한 개. 그것이 전부였다. 마트를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허리가 아파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야 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쉬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눈물이 또 흘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버스가 왔다. 순자는 겨우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기력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 채소를 넣었지만 요리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밥 한 공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김치만 올려 먹었다. 물 한 잔을 마시니 배가 조금 불렀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동네 이웃이었다. 순자는 받지 않았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야, 완전히 혼자.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사촌 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 챙기는 거 드물다. 기대하지 마.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냥 이대로 죽으라는 거야?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이제는 울음도 지쳤다.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순자는 약을 타러 가는 길에 시내 중심가를 지나게 되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새로운 진통제 처방을 받아야 했다. 약국으로 가는 길에 한 고급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장식과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보였다. 무슨 행사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는 숨이 멎는 듯했다. 카페 안에는 큰아들 민수 부부가 있었다. 손자의 돌잔치였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전이 손자의 돌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화려한 꽃 장식이 카페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 수백 개의 금색 풍선, 고급 케이터링 음식들, 3단 케이크.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순자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다. 카페 안에서 민수가 손자를 안고 웃고 있었다. 정혜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지인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정혜의 부모도 보였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어째서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수가 그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어떻게? 민수야, 엄마는 왜 초대 안 했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정혜가 황급히 다가왔다. 어머니, 지금은 좀 곤란해요. 손님 많으니까. 나도 손님이야. 내 시어머니야.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정혜가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순자는 비틀거렸다. 아니, 나는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안 돼요. 정혜는 순자를 카페 밖으로 밀어냈다. 문이 닫혔다.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다시 안을 바라봤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 섰다. 초라한 얼굴, 굽은 허리, 해진 옷. 거울 속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다.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구나. 순자는 거울을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차라리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며칠 뒤 순자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술 날짜를 잡았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 동의서였다. 보호자 연락처와 보증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순자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빈칸은 채워지지 않았다. 보증인, 보호자. 써줄 사람이 없었다. 환자분, 자녀분 계시죠? 있긴 한데 연락해보세요. 수술은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뒤 전화가 끊겼다. 받지 않았다. 진호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순자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그날 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최소로 틀어놓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작은 보따리를 쌌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낡은 사진첩. 그것이 전부였다. 더는 애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순자는 결심했다. 혼자서라도 살아갈 방법을 찾겠다고. 그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다. 순자는 무작정 시장으로 향했다. 배는 고팠지만 식욕은 없었다. 그저 사람들 사이를 걷고 싶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순자야? 김순자 맞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박말순,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말순이 어머, 맞네. 얼마만이야?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근처 찻집에 앉아 순자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병원 진단, 수술비, 아들들의 냉대, 그리고 절망까지. 말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자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누구한테 말 못했어. 부끄러워서. 무슨 부끄러워. 내가 도와줄게. 말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순자야. 너 예전에 아버지 땅 얘기한 거 기억나? 땅.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오래전 아버지가 시골 깊은 산자락에 작은 밭을 샀었다. 하지만 너무 외진 곳이라 농사도 짓지 못하고 방치해뒀다.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던 땅이었다. 그 땅이 왜 그 근처가 지금 재개발 예정 지역이래. 내 동생이 부동산 하는데 최근에 그 지역 땅값이 엄청 올랐대. 순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이야? 응. 내일 동생이랑 같이 확인해보자. 땅 문서 있지? 있을 거야. 집에 어디 있는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순자의 눈에 희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순자는 말순과 그녀의 동생을 만났다. 동생 이름은 박철수,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누님, 땅 문서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 순자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철수는 문서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누님, 이거 대박이에요. 뭐가? 이 땅이 있는 곳, 올해 말에 개발 예정 지역으로 확정됐어요. 정부 보상금도 나오고, 민간 매입도 활발해요.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시세로 보면 최소 20억은 받으실 겁니다. 20억?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다. 내 이치가 정말 좋아요. 제가 매입 희망자 연결해 드릴게요. 일주일 뒤 계약이 성사되었다. 순자의 통장에 20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은행 직원이 통장을 건네자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숫자를 바라봤다. 내가 이런 돈을 보게 될 줄이야.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수술비 걱정 없으시겠네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말순의 손을 꽉 잡았다. 순자야. 이젠 너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응, 이런 날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순자는 병원을 찾았다. 수술 날짜를 잡고 비용을 선불로 결제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환자분, 보호자는요? 저 혼자 할게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술 후에는 누군가 돌봐줘야. 말순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괜찮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알릴 필요도 없었다. 수술 전날 순자는 병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민수와 정혜였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순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순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어머니,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미 다 냈다. 네. 정혜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무슨 돈으로?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하찮다 여겼던 땅이 내 마지막 선물이 됐더구나.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가 땅이 어디 있었는데요? 너희 할아버지가 샀던 시골 땅 재개발 지역이 됐더라. 그런 걸 팔 땐 저희랑 상의했어야죠. 너희한테 말할 필요 없어. 내 돈이야. 순자의 말에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가족인데. 가족? 순자는 정혜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아플 때는 어디 있었니? 가족이라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땅 팔았으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아니 그래도 20억 중에 제 몫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수 부부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병원은 찾아온 것이었다. 순자는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앞으로 내 도움 받을 생각 말거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석 달 뒤 순자는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다. 햇빛이 잘 드는 깨끗한 집이었다. 남은 돈으로 순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기부하고 병원비 없는 환자들을 도왔다. 민수와 정혜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다. 그들이 필요한 건 돈이었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 어느 봄날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옆에는 말순이 함께였다. 순자야, 이제 정말 편해 보인다. 응.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끝내 버려진 건 순자가 아니었다. 버려진 건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외면한 자식들의 양심이었다. 순자는 이제 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6개월 후 순자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인생 찻집이라는 이름이었다. 친구 말순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다.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었고 오후에는 젊은이들도 찾아왔다. 카페 한쪽 벽에는 순자가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다. 민수와 정혜였다. 순자는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앉아라. 순자는 차분히 말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돈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혜도 고개를 들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순자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다. 한때는 미웠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너희를 용서할 수는 있어. 순자가 말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있거든. 어머니! 이제 각자 인생을 살자꾸나. 순자는 차를 2잔 따라 건넸다. 그래도 가끔 들러라. 차는 마실 수 있게 해줄게. 민수와 정혜는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순자와 말수는 옥상 테라스에 올라갔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순자야, 후회 안 해? 뭘? 아들 도와주지 않은 거 말이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 잘했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순자는 생각했다.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누군가는 말합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하지만 김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비참한 건 자식 때문에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는 걸. 순자는 68세에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것입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